방금 소개받은 김원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여기 와서 저랑 아주 가까운 친구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좀 가슴이 좀 뭉클하네요. 저희들이 40대, 제가 44살 때 세상을 좀 바꿔보자고 해가지고 정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했던 몇 사람들이 재정부 의원, 또 이철 의원, 유인태 의원, 노무현 의원, 또 부산의 김정길 의원, 이렇게 이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주의를 청산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자, 고향은 다 틀린데 만들자고 해가지고 그때 같이 이제 정치를 하고, 제가 47에 그 당 이름으로, 그 당 이름이 꼬마민주당이었습니다. 네, 꼬마민주당이, 당은 꼬마가 민주당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큰 민주당 비교를 하려고 차별한다고 꼬마자를 하나 붙여서 정치권에서 알려주는데, 그 정당으로 제가 춘천권에서 그 정당 소속은 유일하게 47살에 국회 입성을 했었습니다. 같이 정치를 하면서 계속 또 지역주의 청산, 제가요 계속해서 한번 해보니까 국회의원이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면 다음에 국회의원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국민을 위해서 하면 안 되고요, 자기 지역의 보스를 위해서 일해야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충청도인데 국민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고, 충청도 보스한테 잘 보여서, 김종필이한테 잘 보여가지고 공천받으면 국회의원이 돼요. 아무리 국민을 위해서도 일을 해도 공천받으면 떨어져요. 호남도 마찬가지고 영남도 마찬가지예요. 삼김시라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속이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삼김 지역주의 청산, 이걸 깃발을 들고 저희들 90년대 했싸웠더니 선거 끝나니까요, 삼김이 청산 안 되고 우리가 다 청산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무현이나 김정길이는 부산에서 김영삼 한다고 떨어지고, 저쪽에서 박성모 의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김원기 의원은 DJ 안 따라왔다고 떨어지고, 저는 충청도에서 김용필 한다고 떨어지고, 이철, 유인태, 원혜영 다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우리가 그래도 우리 뜻을 알아주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세상이 바뀔 걸 위해서 흩어지지 말고 모여있자. 모이는 방법으로 돈을 똑같이 2천만 원씩 내가지고 식당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 식당 이름이 하로동선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여름하, 날로 할 때 로, 여름의 날로, 동선은 겨울동 부채산, 여름의 날로 겨울의 부채라는 뜻인데, 그게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라 중국의 옛 고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름의 화로가 당장에 필요 없는 것 같고, 겨울의 부채가 당장에 필요 없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 때가 되면 아주 소중하게 쓰이는 물건이다. 그런 이름으로 식당을 여러 명이 했는데, 장사를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서로가 누가 사장을 하느냐 하다가 결국 이제 제가 사장을 하고, 노무현 의원이 이제 감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식당을 4년 동안 운영했는데, 제가 식당을 해보니까요, 고기구이 전문점이거든요. 그다음에 수입고기가 없을 때요. 그러니까 뭐 부위별로 이렇게 나눠서 구워서 파는 거 이런 건데, 식당을 해보니까 이게 정치하는 것보다 진짜 더 어렵더라고요. 손님들 비유 맞추는 게.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딱 10년 전에 그런 불행한 일이 있고, 또 그 전에는 저랑 가까웠던 재정부 의원이 또 폐암으로 죽고, 저랑 가까운 3사람 중에서 2이 죽고, 그래서 제가 정권도 빼앗기고, 제가 정치를 그냥 정리를 하고 후배들한테 물러주자고 그래가지고 강원도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강원도 산골에서 멸종위기 식물, 약초 이런 걸 재배하고 있다가 몇 개월 전에 광복회장이 돼서 요즘 저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이 서울 여의도에 있거든요. 여의도에 좀 나들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시점이요, 변혁의 한 북판에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어요.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단순히 우리가 사는 세대가 아니라 100년, 200년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걸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해방 직후에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 1945년 체제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 체제로는 우리 사회를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있습니다. 근데 한계는 안과 밖으로 다 있습니다. 안팎. 밖으로 말씀드리면 1945년이라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이, 지금은 미국이 차지하는 전 세계 GDP 수준이 전 세계 GDP 26%, 25%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 차지하는 전 세계 GDP가 70%였습니다. 유럽이 전쟁을 폐허 때문에 유럽이 다 파괴돼가지고 재건하는 그런, 재건도 아직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70%라는 건 그건 말도 좌지우지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최강국, 미국의 최대 이익을 해서 만들어 놓은 동북아 체제가 바로 1949년 체제입니다. 지금 26%, 25%인데도 이렇게 세계에서 미국이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70%라니까 말도 못 붙여요, 다른 나라들. 의견도 눈치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강국 미국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선을 만들어 놓은 것이 동북아 체제입니다. 그 동북아 체제의 핵심 요건은 이렇습니다. 일본을 무장 해제를 시켜서 평화법을 만든다. 또 하나는 중국을 대륙은 차지했지만 바다로 나오는 걸 봉쇄한다. 그리고 한반도를 분단하고 미일 동맹체제 남한을 예속시켜서 아시아를 끌고 나간다. 이게 미국의 동북체제의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통일정책, 위계정책 이런 데 대한 거를 국회 통일통위원을 국회의원 12년 중에서 8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외교부 장관이 9명 바뀌었습니다. 외교에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개되지 않은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접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메가더가 한국에 진군해서 메가더가 한 이야기는 미국 공성에 보고 자료들이 있습니다. 미국 공성에 보관 자료. 그 자료에 의하면 메가더는 남한의 민족주의자들이 집권하면 골치 아프다. 친일파를 기용을 해야만 미국에 충성을 다한다.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메가더가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가더는 서울에 있지 않고 여기는 자기 부하 하지를 남겨두고 메가더의 국정원 사령부는 일본 동경에 있었습니다. 동경에는 일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 정계 원로들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들이 자문을 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남조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양성해놓은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조선 사람들을 아주 능란하게 잘 다룹니다. 그들이 일본을 위해서도 충성을 다했는데 왜 미국에서 충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친일 청산을 하는 우리 민중들,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비슷한데도 다들 없는 겁니다. 못 들은 척하고 정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 유지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고령에도 질서 유지를 저항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한다. 이렇게 포고령을 얘기합니다. 바로 친일파 중심의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는 게 메가더의 기본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했습니다. 미 군정 한복판에 1946년에 제주도에서 시민들이, 뜻 있는 분들이, 야,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우리가 3.1절 기념식을 갖자.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 좋은 나라 아니야. 자유, 민주 뭐 이런 나라 아니야. 자유여신당도 있고 한 나라인데 그 나라 좋은 나라니까 미군여가 들어왔으니까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집회 신청을 했어요. 3.1절 기념해서요. 근데 미군장에서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이 순수하게 미국이 좋은 나라인데 우리끼리 평화적으로 하는데 기념식인데 어때? 그래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거를 미군정이 지시를 해서 일제 잔양, 아주 그대로 남아있는 일제 친일 정치한들이 그걸 진압을 했습니다. 해상시켰습니다. 해상시키는 과정에서 기마 경관이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죽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아주 과잉 진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찰에 있는 사람 눈치가 빨라서 미국 사람들이 무슨 걸 요구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그걸 항의한다고 경찰서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발포를 해서 또 수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발포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도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들고 일어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력으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민중들이 저항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여수 순천에 있는 군인들 보고 어디에 가서 진압을 하라. 근데 거기 군인들 모여 있는 사람들이 청년 장교들이 보니까 야 가서 진압하는 얘기는 우리 동포들을 죽이라는 얘기잖아. 진압하는 동포들을 죽이라는 얘기잖아. 한두 명 죽이면 그다음에 그 상황이 상당히 학살극이 생길 텐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본부에다가 의견서를 우리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진압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보냈더니 그들을 전부 다 감옥소에 가둬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들이 순수해서 그래요. 중앙은 이미 다 미국이 뜻을 아는 겁니다. 미군이 들어와서 우선 자기가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말귀를 지시를 하려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제주 사람들이 영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주에서 독립군 톱을 하던 간도 특설대도원이나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군사 영어학교 영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게 정인우 원인이 백세립이 이런 사람들이 영어학교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그들 중심으로 국군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초대 참모총장에 독립군이 된 게 아니라 만주에서 독립군 톱을 하던 사람을 시켰습니다. 제2대 육군 참모총장도 만주에서 독립군 톱을 하던 사람을 시켰습니다. 이승만이가. 제3대도 그랬고 제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육군 참모총장이 독립군 톱을 하던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20대, 21대, 21대까지 그 사람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한 명도 안 빼놓고 육군 참모총장이 독립군 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요즘 성모회라고 그래가지고 갖고 성명서 내는 거 보시죠. 한미동맹 강화 이러면서 그 뿌리가 독립운동의 뿌리가 아닙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의 국군의 뿌리는 일제 때 독립군 토벌 때가 대한민국 국군이 바로 뿌리입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들이 지금 퇴직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아주 높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 중에서 공무원 연금이 좀 셉니다.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데 그보다 더 센 것이 군인 연금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금도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그리고 죽으면 또 별자리에 뒀다 국립묘지도 안장을 시킵니다. 이게 솔직한 얘기가 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아르투시아다 잘려가지고 대마다 잘려서 한일에다만 잘려가지고 감옥서 갔다 오니까 또 강제로 끌려가서 쫄병으로 36개월 갔다 왔는데 저는 어디 가서 군대 갔다 온 걸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한국나라당 소속의원들이 보수를 표방한 사람들이 군대 간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애국심으로 군대를 간 게 아닙니다. 빼고 돈 없어 군대 갔습니다. 저 군대 가서도 무슨 뭐 행사 같은 거 하면 수무선열에 대한 묵념 뭐 이런 거 할 때 사실 묵념할 때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묵념을 할 것인가? 일본이 용병으로, 미국의 용병으로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음을 내가 애도를 해야 되느냐? 근데 그럴 때 애도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참 불쌍합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뜻없게 죽은 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저는 묵념을 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 하다 돌아가신 거 참 영예롭습니다. 이렇게 묵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6월 6일 지난 6월 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행사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군은 백범 김구의 군대와 독일군과 약산 김원봉의 조선 열단이 합쳐서 그것이 우리 독립운동의 대표성을 좌우 합작이 돼가지고 이게 대표성을 확보해서 그 확보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광복군이 바로 국군이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말 안 하고 그 얘기만 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이나 또는 다른 이런 시법 일본 이런 데서 한 얘기가 보수를 표방한 애들이 왜 김원봉이 얘기하냐? 왜 김원봉이 얘기하느냐? 김원봉이는 칭찬한 것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국군이 솔직한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이 그런 광복군이 모태가 됐지 않은 걸 모르고 그 말을 했겠습니까? 뿌리가 없는 국군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애정을 갖고 국군에 대해 애정을 갖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걸 문제 삼다는 게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그걸 문제 삼는 게 어떻게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응? 그들을 토벌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근데 그걸 모토로 해서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눈물 좋은 거짓말입니까? 국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애국심, 대통령으로서 애국심입니다. 그걸 어떻게 감히 겁니까? 감히 문제를 삼습니까? 일제가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한교안 대표가 백선의비를 찾아가서 당신 훌륭한 분이고 영웅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훌륭한 사람이고 예방을 해서 깍딱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백선의비를 그런 백선의비를 찾아가는 것이 국민을 절망하게 하는 것이다. 제가 얘기했더니 제한물리 내서 때를 모아가지고 광복회를 찾아와서 저보고 사과하래요.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광복회가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당했기 때문에 광복회에 있는 회원들이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야 얘네들이 내가 취임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나 취임 축하해주러 오는구나. 이길 싸움을 해야죠. 걔들이 이길 싸움. 일제가요. 조선 독립군은 조선인으로 잡아야 된다. 토벌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자기들이 해보니까 조선 사람도 일본 사람도 훨씬 잘하거든. 더 잔인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고문을 해도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도 훨씬 잔인하게 해요. 그 친일파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을 기용을 해야 독립군 토벌을 잘할 거다. 그래서 간도 특설들을 만들었습니다. 목적이 그런 목적입니다. 대장만 일본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조선 사람입니다. 근데 일본에 정보보고가 들어오잖아요. 싸우고 누구나 하고 토벌 어떻게 했다고 하는 자기들 공적보고가 들어오는 거 보면
일본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릴 정도로 진짜 성과가 좋았습니다. 진짜 성과가 좋았어요. 정보를 빼내는 거, 고문하는 거, 심지어 조선 독립군을 잡아서 그들이 뭘 안 부르면은 살아있는 채로 살갗을 벗기는 그런 고문을 했다는 그걸 자랑스럽게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를 보고 일본 사람들이 야, 우리는 못하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조선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어? 그 조선 사람들이 참 우리가 잘 활용을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성들 독립군 잡히면은 그건 다 강간하고 그리고 나중에 죽였습니다. 백산 근처에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가서 가난한 사람 농민들이 거기 가서 농사짓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독립운동한 사람이 가서 밤늦게 쌀 좀 한 대팔 얻어가지고 들어가면 그 마을을 다 불질러가지고 수십 개의 마을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감도 특설됩니다. 응? 여러분들 윤동길 의사께서 독탄을 던져서 그게 잘 터졌어요. 그래서 상해에서 홍무공원에서 일본 사람의 2명이 그 자리에서 폭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제에 있었는 유명한 대장이에요. 관동군 사령관 도지는 일권 육군 대신도 짓는 사람이에요. 시라카와 요시노라는 사람이에요. 백선엽 씨가 자기가 제일 흠모하는 분이 바로 시라카와 요시노입니다. 참시계명을 시라카와 요시노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향민이나 우리나라 군대에서 백선엽이는 국군의 아버지다. 국군의 아버지다. 영웅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아버지다. 아니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국군이 아버지가 된다면 윤봉길 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봉길 의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항일 열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인데 여기는 항일 열사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항일 열사가 전국에 일제랑 막사다 싸우다 죽은 사람을 항일 열사라고 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내 항일 열사가 집중적으로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간다 특설대가 활동하는 지역. 그 지역에 3,025명이 항일 열사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85%가 조선인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2,600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했습니다. 그게 주로 간도 특설대입니다.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은 지금 이름도 모르고 독립운동 훈장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명 독립군인들입니다. 만약에 자기들 말대로 백선엽이가 국군의 아버지라면 그 무명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메가더입니다. 메가더는 저는 비난을 하지 않겠습니다.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의 국가 이익을 챙기는 건 당연하죠. 미국 국가에 제일 도움이 되는 걸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메가더는 저는 미국의 애국자지 우리 애국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은인이라고요? 아니에요.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은인이죠. 대를 이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별자리도 달고 대통령도 되고 그 딸도 대통령 되고 뭐 이런 나라가 됐으니까 친일 반민족 세력한테는 은인이었죠.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는 은인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그렇다고 얘기하면 저 사람 빨갱이에요. 그렇다고 얘기하면 빨갱이에요. 저는 이 빨갱이라는 말, 그런 말 듣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짜 자랑스럽게. 친일 반민족 세력으로부터 빨갱이란 말 안 듣는 정치인은 그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인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이자면 분단 국가 정치인으로서의
고뇌가라고 생각합니다. 분단국가 정치로서의 고뇌가 첫 번째로 합니다. 그 사람이 뭐 좀 부정을 정치하다가 뭐 돈 받아가지고 지역 관리하는데 쓰고 어떻게 부정 이런 건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일 핵심적인 겁니다. 분단국가 정치로서의 고뇌. 그런 고뇌를 가진 정치인들을 우리는 100번씩 보는데 나만 단독 정부가 구성되면 나는 아무리 불이익을 받더라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00번 믿으십니다. 그리고 분단국가 정치인으로서 공연을 했던 조응환 원장, 진보당. 그 다음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이게 분단국가 정치로서의 고뇌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핵심적입니다. 저는 다음에 3년쯤 후에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정할 때 조중동이나 이런 수도 꼴통으로부터 빨갱이를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건 진짜 빨갱이라서 빨갱이가 아닙니다. 민족 문제에 대한 고뇌를 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빨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민족 문제에 대한 고뇌가 없이 고뇌가 하는 사람이 어떻게 조중동으로부터 친북 좌파 빨갱이라고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9월 하순 정도 되면요.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의 뉴욕으로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거기에 전 세계의 대통령과 수상이 모여듭니다. 뉴욕에 유엔 총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최근에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저도 그때쯤에서 뉴욕을 다녀왔는데 뉴욕에서 북미 간의 물밑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미 간의 물밑 협상을 위한 그 분위기를 서로 이렇게 조성하기 위한 미국의 국무성의 싱크탱크, 미국 중에 연구소, 미국 국무성과 관련된 연구소에는 그 사람들, 북한의 김일성을 돼가지고 있는 북한의 싱크탱크, 아마 이렇게 3자가 여기서 포럼을 가졌습니다. 38명이 모여서 전문가들이, 교수님 이런 사람들이 외교 전문가들이 하자는데 저한테 연락이 기조연설을 좀 해달라. 그래서 기조연설 딱 갔습니다. 그러니까 9월 28일 날 했으니까 이제 얼마 한 보름쯤 전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갖는 건 137년이 되었다. 1882년 137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그 수호 통상 체결을 하고 조선 왕실이나 이쪽에서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흥분했습니다. 그 이유가 14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외세로부터 주권이 침해를 받을 때 그걸 서로 돕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선이 미국이 든든한 나라인데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 1905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는다고 하는 그런 가차 테프트 빌라를 미국과 일본 사이에 비밀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비밀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이 영국에 전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체결, 비밀리에 니들은 미국과 영국이 서로 아주 위로를 하니까 서로 가까우니까 루즈벨트한테 영국을 보내가지고 보내서 이런 걸 했는데 국제사회에서 호흡을 맞춰서 그걸 좀 도와자. 영국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906년에 러일 전쟁이 나서 그 강화 조약을 미국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포츠마츠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대표하고 있는데 거기서 강화 조약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선에 대한 감독권과 보호권을 일본이 갖는다. 가차 테프트 조약을 그대로 명문화해서 반영한 겁니다. 미국이 주도해서. 그러니까 러일 강화 조약을 우리가 주목하는데 거기 공식적으로 가차 테프트 조약을
그 다음에 공론화시키고 그것이 미국이 주도한 그 강화 해가지고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07년에 러시아 황제의 추청으로 고종 황제가 비록 을사늑약으로 외유권을 뺏겼지만은 해외 만평화회에 이준여사, 이유정, 이상설 세 분을 불사로 파견했습니다. 거기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참여시킬건가 안 시켰냐. 미국에서는 참여시키자고 일반 아니자고. 그런데 그 제일 반대한 나라가 참여를 미국과 영국입니다. 이준여사 우리가 가르쳐주면서 교과서에 그 말을 안 씁니다. 미국이 반대했다는 말은 안 써요. 여러분들은 아마 가치락 테프틸리아 밀라기를 우리는 저희 또래는 대부분이 교과서에서 안 배웠습니다. 요즘은 배웁니다. 그리고 1919년에 우리의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소수민족, 힘이 없는 약소민족들이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거기에 흥분돼서 바로 그것 때문에 3.1운동이 났습니다. 그 3.1운동이 났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난 그 날로부터 두 달쯤 되는 4월 말일날 미국이 한국 서울에 있는 한성 총영사관에 여기는 주 1번 대표님이 입구에 넘어갔으니까 주 1번 총영사관에 훈련을 합니다. 훈련이 이랬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에 패전 국가인 독일과 터키나 이태리 여기 식민지에만 국한된다. 일본은 1차 대전에 미국 편이라고 들었으니까 그 승전국가 아니냐. 거기에 대한 식민지는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이 미국 식민지, 일본 식민지, 영국 식민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오해를 설명을 잘해주라. 그리고 일제가 조선인을 탄압하는데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라. 탄압을 지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미국이 1919년 4월 말에 보낸 훈령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미국은 조선이 지난 100년 동안에 가장 아픈 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는 식민지배고 하나는 분단입니다. 이 식민지배에 철저하게 책임이 우리에게는 내쳐 있는 나라입니다.